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참모진들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모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직접 차를 따라 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탈권위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걸까요? 대통령이 참석한 수석 비서관 회의, 이른바 대수비라고 불리었던 회의 이름도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 회의, 일명 수보회의라고 바꿨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 총리, 장관들과 처음 가졌던 국무회의와 다른 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오늘 회의에선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참모들이 없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받아쓰기를 없애고 미리 결론 내기 없고 계급장 없는 회의, 이른바 산무회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회의 시간에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느라고 참모들이 말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적어야 살 수 있다, 적자 생존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돌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도 대통령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느라고 생겼던 습관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광화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책 제안 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던 문재인 1번가가 오프라인 소통 창구로 진화한 건데요. 오는 7월까지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취합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의견과 제안이 국정 운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제주 좋네요. 홍길동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왔다 갔다 하고 스튜디오도 왔다 갔다 하고 훌륭하십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오늘 처음으로 수보회의라는 걸 네, 했다는데 그렇죠. 거기서 결정된 상황이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가족 식사비용, 관저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식사비용까지 본인이 다 월급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오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사실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집에 새 들어 살면서 전세금만 내고 그 외에 밥값이나 다른 돈은 다 저희 돈으로 쓰잖아요. 사비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돈이 있는데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립니다. 그게 돈봉투 감찰 파문, 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만찬을 하면서 돈봉투가 오갔던 그때 그 돈도 특수활동비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에 들어가는 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이 특수활동비를 아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물론 이 반려동물의 밥값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반려동물 토리와 찡찡이의 그 사료값인데요. 이외에 아무래도 대통령 가족의 식비, 생필품, 의복비를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이 방법이
백악관의 시스템을 좀 차용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트독, 퍼스트 캐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명예직이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까 사료도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무보수네요. 네. 무보시네요.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 영화죠.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노무현입니다.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쌍끌이 인기도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직접 개봉관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한 10관 정도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100여 관 정도로 그 방영 관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방송에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가장 이른 시간인 조조영화 시간대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실상 10명 이상 정도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영화 관람객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아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실제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대 초반에 못 모르고 뽑았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내가 뽑은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내가 못 모르고 뽑았을 때, 어릴 때, 무엇에 끌렸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 영화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지금도 저희가 개개인이 다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강명규 기자. 그런데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욕설 파문을 빚었던 가수 김장훈 씨는 자숙을 선언했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이 무대에서 경찰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무대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던 김장훈 씨가 당분간 자숙을 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확실히 좀 자숙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면 참모진들, 수석비서관들도 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왜 저렇게 답변을 못하게 지금 재질을 막고 하는 겁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유엔에서 일을 했냐?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유엔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사강들과의 양자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예전 강 후보자의 발언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당연히 유엔에서 위안부를 알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 위치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바로 돌연 송환 불복 소송을 포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 기자. 네. 정유라 씨 앞으로 한 달 내에 국내로 송환돼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죠. 한 달 내입니다. 제가 직접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덴마크 검찰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유라가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했다. 한국으로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 이렇게 덴마크 검찰이 SNS에 직접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까지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배경을 설명해드리면요. 덴마크 검찰이 일단 체포한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라 씨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송환 결정 불복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덴마크에 좀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가 이 불복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을 바꾼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이유로 든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 대통령 권위의 선거 문제가 있다. 라면서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들 문제에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들이 만약에 한국에 돌아갔을 경우 뺏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끝까지 꼼수를 부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들어가야지 더 이상 꼼수 부릴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송환 불복 소송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2심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소까지 했는데 2심에서도 1심 돌아가라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겠다고 변호인단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더 들어간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정유라는 한국에 오면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내 발로 내가 걸어 들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건데요. 그것은 뭐냐?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발로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꼼수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 지난달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Yeah, I'm fine, but I feel a little pressed up because of my kid. I can see him only 1 week, 2 times, 1 hours, and he doesn't understand why my child is sometimes crying, and that make me feel stressed. 네, 현지 언론과 아들을 못 보고 있는 지금 신세 한탄을 하는 인터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 정서에 호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았고요. 덴마크 검찰이 왜 SNS에 공개를 했겠습니까? 덴마크 검찰도 이것은 너무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현수 기자. 이 정유라 씨가 이걸 선택한 건지 엄마인 최순실 씨가 선택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랑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죠? 네,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 송환 결정은 정유라 씨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유라 씨 송환 문제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 씨 상의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 최순실 씨가 유라가 들어오고 싶어하면 이젠 들어와도 된다. 유라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또한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들어오라고도 조언을 했고 그러나 최순실 씨가 사실 지금 최순실 씨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걔가 들어와서 뭘 알겠느냐, 걔가 뭘 안다고 라며 사실상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유라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송환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정유라 씨의 생각을 엄마인 최순실 씨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현수 기자가 말한 대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최순실 씨가 일단은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정유라 씨와 이 최순실 씨 사이에 2대 학사 비리 그리고 이런 특혜 비리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조율 문제 그리고 본인의 진술, 본인의 혐의가 좀 더 드러나거나 자신에게 불리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에게 해외에 가 있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일단 이번에 최순실 씨가 유라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 말은 결국 일단은 정유라 씨가 국내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현수 기자. 네. 지금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현지 인터뷰에서도 자기 아들 얘기를 끔찍하게 많이 했죠. 돌보는 얘기를 했는데 아들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들은 두고 온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덴마크에 두고 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있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정유라 씨가 한국에 좋은 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기까지 같이 부담을 지우는 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봐야 할 건 이거다. 정유라 씨 아들은 송환 대상도 아니고 추방 대상도 아니다. 덴마크에 적법 체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인터뷰를 보면요. 아들 걱정이 돼서 구치소에도 못 있겠고 그다음에
아들 때문에 한국에도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없이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빼앗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 그러면 돌봐줄 사람은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뭐 현지에서 도와주는 한국인 조력자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은 그 덴마크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현지에 또 한국인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정유라 씨 송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정유라 씨 들어오면 바깥에 이제 구금돼 있지 않는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있는 가족들이라고 꼽아본다면 엄마랑 이혼했지만 아버지인 정윤혜 씨뿐인 것 같은데 정윤혜 씨도 이 송환 소식은 들었겠죠? 실제로 정윤회 씨를 오랜 기간 취재해온 이 배준우 기자 그리고 저희 동기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99% 정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가 이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가족과 꽤 끈끈한 유대가 있는 그런 변호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정윤회 씨가 이런 얘기도 전에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일단은 정유라 씨가 한국에 송환이 되는 때 직접 찾아가서 한번 면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말까지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유라 씨를 직접 한번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송환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이경재 변호사나 혹은 관계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딸에 대한 좀 애정이 되게 지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윤혜 씨가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이런 마음을 좀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얘기는 내가 정유라 본 지도 한 몇 년 됐고 한테도 연락할 수도 없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화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에 지금 있고 그게 참 안타까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그만합시다. 예, 아버지이지만 현재는 엄마인 최순실 씨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를 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유라 씨가 본인의 친딸이 아닌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정유라 씨의 이 송환 소식을 최순실 씨 미리 알고 있었겠죠. 최순실 씨가 승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어저께 법정에 나와서는 절절한 또 모정을 표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정말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라의 인생은 죽었다.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기 삶을 지키고 있다. 재판장께서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이 어린애 영혼을 죽였으면 됐지 감옥에 넣어야겠냐. 그게 시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옥에 넣는 것, 그게 시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재판부도 이번 최순실 씨의 말은 귀담아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유라 때문에 기회를 놓친 학생들도 있다. 이 부분도 최순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특히 안민석 의원을 저격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내 딸을 졸졸 쫓아다니며 거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았다. 내 딸의 영혼을 뺏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로 간 이유 안민석 의원이 내 딸을 뒤를 엄청 밟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저번에 조여옥 대위라고요. 이 주사제를 청와대에 투입했다. 혹은 그런 비선진료에 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러 직접 이분을 조여옥 대회를 만나러 직접 미국으로 갔던 그런 행동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쫓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화여대도 다녀오고 뒤를 밟아왔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 안민석 위원회 조사망 안에 이 딸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좀 슬퍼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런 한탄을 좀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내 딸 정유란 죄가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서 좀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재판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본인에게 제기를 해서 내가 괴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검찰이 엮었다,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왔다. 사실상 죄가 없는데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자신을 몰고 갔다고 사실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검찰을 향한 불만과 딸에 대한 모정을 드러낸 최순실 씨, 지난 1월 특검에 출석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강함투사까지 생각하십니까? 된다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 최순실 씨 딸의 송환 소식을 들으면서 신경변화도 있을 거고요. 좀 전에 전해드렸던 영상은 최순실 씨가 지난 1월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억울하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고, 옆에 계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한마디 거기다 거들면서 욕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자, 저랬던 최순실 씨가 신경변화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화여대 관련 학사 비리,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 대기업의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특혜 비리 등이 같이 두 사람에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되고 직접 진술을 받으면 본인이 부정했던 그런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규명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딸이든 자신이든 어떤 불리한 혐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이런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전략을 다시 새롭게 짜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유라 씨의 국내 소환이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와 함께 생활했던 노승일 씨는, 죄송합니다. 덴마크가 아니라 독일이죠. 독일에서 정유라 씨와 함께 생활했던 노승일 씨는 정 씨의 송환이 엄마 최순실 씨에게 이로울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나아요. 최순실도 그게 나아요. 이 친구는 여과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인 거예요. 툭 건드리면 이 친구가 탁 어디를 튈지 몰라요. 자, 네. 딸인 정유라 씨의 송환이 엄마인 최순실 씨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게 또 다른 법조인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뭐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툭 건드리면 탁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폭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계속 직진한다.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 재판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핵심 증언이 한마디라도 나오기라도 한다면 재판의 양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정유라 씨가 나타나서 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봐온 모습이나 또는 이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를 잘못하는 순간 재판의 향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을 때는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이제 엄마에게 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까지 끌어들이기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엄마로서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최순실이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들의 아빠 신준평 씨 문제 때문에 또한 사이가 나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신주평 씨를 일단 최순실 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둘 사이에서 난 아들 역시 좀 미워 보였겠죠. 이것 때문에 이전에 장시호 씨를 대신 시켜서 일단 낙태를 권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최순실 씨는 이제 정유라 씨에게 재산 상속 각서를 포기하는 그 각서를 쓰게 하고, 신주평 씨에게는 부모님의 도움,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면서 이 감정적으로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좀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됐었죠. 네, 당시에 신주평 씨를 저희 그 채널A가 단독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고. Nobody know yet what is true, and even my mother doing bad things or not. She is my mother, and she's old, and I feel not so good for me. 네,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주평 씨 목소리라고 그랬는데요. 정유라 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나쁜 엄마더라도 자신의 엄마이다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정유라 씨가 송환이 된다.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농단 재판에 사실상 핵심 인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최근까지 보인 모습,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두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딸이 등장을 하고 이제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순실 씨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정유라 씨의 등장으로 더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로 돌아와서 국회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실제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대 초반에 못 모르고 뽑았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내가 뽑은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내가 못 모르고 뽑았을 때, 어릴 때 무엇에 끌렸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 영화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지금도 저희가 개개인이 다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강명규 기자. 그런데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욕설 파문을 빚었던 가수 김장훈 씨는 자숙을 선언했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이 무대에서 경찰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무대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던 김장훈 씨가 당분간 자숙을 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확실히 좀 자숙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면 참모진들, 수석비서관들도 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왜 저렇게 답변을 못하게 지금 재질을 막고 하는 겁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유엔에서 일을 했냐?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유엔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사강들과의 양자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예전 강 후보자의 발언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실 집에 새 들어 살면서 전세금만 내고 그 외에 밥값이나 다른 돈은 다 저희 돈으로 쓰잖아요. 사비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돈이 있는데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립니다. 그게 돈봉투 감찰 파문, 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만찬을 하면서 돈봉투가 오갔던 그때 그 돈도 특수활동비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에 들어가는 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이 특수활동비를 아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물론 이 반려동물의 밥값도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반려동물 토리와 찡찡이의 그 사료값인데요. 이외에 아무래도 대통령 가족의 식비, 생필품, 의복비를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이 방법이 백악관의 시스템을 좀 차용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트독 캐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명예직이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까 사료도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무보수네요. 네. 무보수네요.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 영화죠.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노무현입니다.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쌍끌이 인기도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직접 개봉관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한 10관 정도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100여 관 정도로
그 방영 관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가장 이른 시간인 조조영화 시간대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실상 10명 이상 정도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영화 관람객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아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위안부를 알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 위치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바로 돌연 송환 불복 소송을 포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 기자. 네. 정유라 씨 앞으로 한 달 내에 국내로 송환돼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죠. 한 달 내입니다. 제가 직접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덴마크 검찰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유라가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했다. 한국으로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 이렇게 덴마크 검찰이 SNS에 직접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까지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덴마크 검찰이 일단 체포한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라 씨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송환 결정 불복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덴마크에 좀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가 이 불복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을 바꾼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이유로 든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 대통령 권위에 선거 문제가 있다. 라면서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아들 문제에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들이 만약에 한국에 돌아갔을 경우 뺏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적어야 살 수 있다. 적자 생존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돌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도 대통령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느라고 생겼던 습관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광화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책 제안 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던 문재인 1번가가 오프라인 소통 창구로 진화한 건데요. 오는 7월까지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취합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의견과 제안이 국정 운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제주 좋네요. 홍길동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 또 왔다 갔다 하고 스튜디오도 왔다 갔다 하고 훌륭하십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오늘 처음으로 수보회의라는 걸 네, 했다는데 그렇죠. 거기서 결정된 상황이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가족 식사비용, 관저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식사비용까지 본인이 다 월급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오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사실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참모진들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모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직접 차를 따라 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탈권위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걸까요? 대통령이 참석한 수석 비서관 회의, 이른바 대수비라고 불리었던 회의 이름도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 회의, 일명 수보회의라고 바꿨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고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수고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 총리, 장관들과 처음 가졌던 국무회의와 다른 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오늘 회의에선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참모들이 없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받아쓰기를 없애고 미리 결론 내기 없고 계급장 없는 회의, 이른바 산무회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회의 시간에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느라고 참모들이 말할 시간조차